발표는 내수시장 전망과 글로벌 리스크 점검이라는 주제로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정연승 교수님은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서비스 마케팅 학회장, 유통학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셨고요.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동차, 이노션을 거쳐서 경영전략, 마케팅, 유통, 광고, 브랜드 분야에서 컨설팅, 그리고 리서치 경력까지 가진 유통 마케팅 전문가시라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제가 5분을 더 번 것 같습니다. 예, 여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본론에서부터는 글로벌 이야기를 주로 할 건데, 서론에서는 유통산업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내수 전망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현황과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이 결론에서는 글로벌을 위한 뭐 우리나라 정부나 또 기업의 어떤 과제나 역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환경 분석에서 이제 국내외 시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패스트를 프레임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내려와 있고 3% 또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하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말은 한국의 이제 경제 어떤 역동성,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산하고 또 뭐 소비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 상당히 지금 하향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내수 시장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벌써 성장률에서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뭐 관세, 뭐 보복 관세, 뭐 상호 관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수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수출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뭐 단기적으로, 물론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수입 규제라는 통상 마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내수 시장이 조금 전에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수출 경기도 안 좋아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데 내수는 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개별 기업의 호불호는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뭐 잘 나가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힘든 게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파이가 줄어드는데 파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안 보인다. 이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보면은 내수 시장이 지금 뭐 소비나 투자 둘 다 해서 점점 최근에 굉장히 마이너스까지 내수 시장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사실은 증가하기 힘들죠, 여러분. 뭐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인구, 그죠? 인구 굉장히 안 좋고, 또 지금 이제 무역적인 측면에서 수출 이런 거 안 좋고, 뭐 그다음에 뭐 모든 뭐 경제 지표들이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새 정부 들어가지고 뭔가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뿌듯하게 여기 왔는데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수의 전망을 계속 어둡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가장 우리 유통 관련해서 이슈들 중에서는 이제 최저시급 문제로 이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필요하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최저시급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통 규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뭐 주말 휴무를 뭐 폐지한다, 뭐 영업 규제를 좀 더 완화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규제가 더 강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쪽도, 가맹점 쪽도 지금 뭔가 규제가 좀 새로운 규제가 또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유통 쪽에서 어떤 규제의 움직임은 좀 답답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되는 그런 기조에 있고요. 전기요금이나 유가 같은 우리 기본적인 유틸리티 관련되는 것도 여전히 우리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사들의 어떤 이렇게 인프라적인 요소를 봤을 때 수도 강렬비의 이제 증가 추세들 이런 굉장히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 특히 인건비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상위 인건 비율 상위 5개 기업 중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세이브존 다 유통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건비 문제는 앞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아주 우리한테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구 문제입니다. 소셜 팩트에서 인구.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아주 급속도로 고령화 속도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고 또 1인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때문에 대형 매장들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거죠. 대형 매장이 별 필요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4인 가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건을 쇼핑했지만 지금 그럴 니즈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소형 포맷, 편의점이라든지 다이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매장이 가고 있는 거죠.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초고령 사회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 중에 4분의 1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산 쪽이나 소비 쪽이나 굉장히 이제 슬로우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자알파 세대. 그나마 이제 자알파 세대라는 게 새로운 세대로서 알파 세대와 Z 세대가 이제 새로운 소비 세대로 이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세대에 대해서 맞춤 마케팅 또 맞춤 유통이 지금 필요한 그런 세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데이터니까 한번 보시다시피 지방 소멸 위험.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이슈는 전국에 있는 지방 소멸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여기 유통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느냐. 대형 매장 내면 효율이 안 떨어져서 우리 굉장히 힘들고 또 안내잔이 거기에 있는 식품 사막화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존재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유통사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또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알파 세대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알파 세대가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보니까 이 자알파 세대가 가구에서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집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자알파 세대의 의견이 부모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우리 아이들이 뭘 살 건지 뭘 좀 원하는지 맞춰주는 경향도 있고요. 또 자알파 세대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부모 세대가 따라가는.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패션 브랜드 사면 같이 따라서 하나 사가지고 같이 입고 그래서 이거 젊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루어지고 근데 자알파 세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알파 세대를 위한 마케팅도 많이 합니다. 요즘 아마존이나 쇼피나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이 이 20세 밑에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상품들을 런칭하고 또 현대백화점 같은 데서도 또 젊은 VIP를 위해서 아주 신흥 VIP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알파 세대를 위한 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하는 그 NRF라고 하고 우리 그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 아시아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2박 3일 동안 이제 저도 강연을 들었는데 듣다 보면은 이게 유통 포럼에 와 있는지 아니면은 IT 포럼에 와 있는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하여튼 그런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 쭉 하잖아요. 듣다 보면은 유통은 완전히 지금 데이터로 넘어갔구나. AI로 넘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통은 앞으로 기술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죠. 그래서 젠 AI라든지 그다음에 리테일 미디어, 그러니까 리테일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 플랫폼으로 가는 거. 우리 커머스는 미디어로 가고 미디어는 커머스로 오는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융합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SCM 쪽에서도 그렇고 또 AI 최적화, 이머시브 리테일, 그래서 몰입형 리테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스마트 스토어 다 아시겠죠. 자,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 관련된 요소들이 유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패스트를 봤을 때 굉장히 유통에 부정적 환경이 굉장히 많고 또 해야 될 과제는 많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유통으로 좀 더 이제 좁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유통산업 전망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2025년에 유통산업 전망조사가 굉장히 전망이 낮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가들은 유통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뭐 분기라든지 보면은 굉장히 지수들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하느냐 하면은 제일 큰 거는 이제 소비 심리 위축, 고물가, 가계부채, 시장 경쟁. 그래서 여러분 소비 심리는 근데 어떤 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소비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산,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게 있죠. 또는 소득도 있겠지만 이 자산이 증가하면은 소비 심리가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자산이 내려가면은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거죠. 작년, 재작년 어떻습니까? 뭐 주식 그렇게 좋지 않고 부동산도 별로 그렇게 횡보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지갑을 잘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이제 주식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오르고 보니까 조금 이제 지갑을 여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 경기는 소비 심리가 조금 보존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기별로 대한상의의 그 소매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니까 77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봐도 굉장히 전망이 안 좋다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알 수 있고. 근데 특별히 보면은 오른쪽에 온라인 쇼핑에서도 전망치가 2% 하락했어요. 예, 온라인에서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쇼핑이 부정적인 전망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최근 5년 동안 있던가요? 예,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제가 아는 거죠. 제가 계속 체이싱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마저도 이제 전망이 좀 나쁘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통기업은 향후에 이런 4가지 핵심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객 경험입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우리 고객들이 느끼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쪽에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일단 둬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운영 효율화. 그래서 운영을 굉장히 오퍼레이션을 최적화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신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통에서 프로덕트 커머스 가지고는 마진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 쿠팡이 프로덕트 커머스에서 뭐 영업 이익률이 어떻습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어디서 돈을 법니까? 다른 쪽이죠. 다른 부대 서비스, 물류라든지 로지스틱스라든지 또는 뭐 멤버십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이츠라든지 이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쪽에서 부대 서비스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수종 사업 수익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뭐 리테일 미디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또는 PB라든지 또 해외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쪽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모그래픽, 인구라든지 또는 뭐 소셜 이런 쪽에서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방향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거는 유통시장 전반적인 걸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로 생각하고, 하여튼 유통산업은 지금 굉장히 격변기인데, 온오프라인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온오프라인을 구분해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소비자들은 이미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기업 전략을 만들거나 정부 정책을 만들 때 온오프라인을 자꾸 구분해요. 구분.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실효성 있는 전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본론에 가서 이제 글로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유통업체의 글로벌 해외 진출 역사가 있어요.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 저희가 2000년대, 2010년대 하면서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오프라인과 홈쇼핑과 뭐 하여튼 쫙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리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철수하거나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10년 정도 전부터 다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중국에서의 뼈아픈 실수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되면 시행착오,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 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건 저는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10년 전부터 나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유통의 글로벌화 해외 진출의 제2의 이제 웨이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 웨이브가 어떤 건지를 지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어떻게 해외 진출했느냐. 지금 롯데마트는 지금 직접 진출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이마트는 주로 파트너와 협업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제 베트남이나 몽골에 나가 있고요. 홈플러스는 직접 나가지 않고 PB를 수출하는 방식. 자, 홈플러스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홈플러스가 몽골에 들어가서 서클그룹과 제휴해가지고 매장에 홈플러스 PB를 판매하는 매대, 브랜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3사는 굉장히 독창적으로 서로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독자 진출, 마스터 프랜차이즈, PB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스럽습니다. 제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 밝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롯데마트가 제일 활발해요. 롯데마트가 제일 활발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베트남에 지금 16개 점포,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아주 크고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하노이에 여러분, 그죠? 보면은 웨스트레이크 몰 해가지고 2023년 9월에 출점해. 여기 보면은 쇼핑센터, 백화점, 마트,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업무시설 다 들어가 있는 하노이의 랜드마크입니다. 여기 웨스트레이크라고, 거기 굉장히 호수 멋지잖아요. 그죠? 그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마크로를 인수해가지고 5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롯데마트 CEO를 보니까 한 달에 거의 절반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해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베트남에, 인도네시아 이 많은 매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 있어야죠. 갔다 왔다. 완전 글로벌이에요. 이 CEO는 상당히 글로벌화 됐어요, 이제. 상당히 왔다 갔다. 기업보다도 더 글로벌화 된 거죠. 네. 자, 이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가장 굉장히 괜찮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이마트는 베트남에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들어가죠. 지금 그래 점포는 3개입니다. 베트남에 3개 정도. 그리고 처음에는 직접 진출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몽골. 이 지금 이마트의 몽골 사업은 제가 사실 1호점 낼 때 시장 조사할 때 저도 같이 따라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특징이 뭐냐.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었고, 지금 4호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 울란바토르의 인구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몽골 전체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울란바토르에 제가 몇 명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매장을 많이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4호점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이 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몽골 알타이하고 협업해서 4개 점포를 냈고요. 국내 테넌트도 유치하고 또 한식 제품도 판매하는 등 굉장히 한국화하는 사례인데,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이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몽골 사람들 중에 한국에 왔다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보면은 진짜 한 절반은 한국에 왔다 간 것 같아요. 유학생도 와 있고, 하여튼 기업인도 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굉장히 많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대형마트는 이마트, 그 다음에 몽골의 편의점은 CU와 GS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CU. 그래서 편의점 쪽은 여러분, 이런 그 3사가 모두 현지 파트너스와 협업 방식으로 해외 진출하는데, 작년에 카자흐스탄, 캄보디아도 신규 진출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가고 있고, 특히 CU는 몽골의 센트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협력사, 현지 기업 가게 400개 정도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겟커피 같은 이런 커피류가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으로 탑5 안에 들고 있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이렇게 사 먹는 게 굉장히 문화화됐어요. 하나의 트렌드화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U,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래서 이제 CEO가 또 말레이시아에 가서 14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핫닭강정, 뭐 로제 떡볶이 뭐 이런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이제 점포를 내면서 향후에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S입니다. GS는 이제 베트남의 송킨 그룹, 이제 300개 정도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역시 한국 식품이 인기가 많고요. 몽골에도 2021년에 진출해서 여기도 한 300개 정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카페25라는 그 커피, 그 다음에 치킨25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그런 상황을 보죠. CU와 GS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아시아에 공격적으로 나가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 상당히 편의점에서 후발산데도 불구하고 이마트도 역시 말레이시아에 진출해서 50개 정도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캄보디아에도 1호점을 내면서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편의점 3사는 다 지금 아시아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또는 JB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어쨌든 국내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성장률이 좋은 업체 아닙니까? 굉장히 성장했고, 국내에서의 이런 어떤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해외 시장 진출할 때 제가 젊을 때 현대자동차에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잠깐이 아니죠. 한 8년 근무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해외 시장을 많이 나갔는데, 왜 해외 시장에 잘 나갈 수 있었냐면, 그때 국내에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현대자동차가 성장할 때, 그때 자금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스가 많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내 업체들이 해외 진출, 글로벌화 성공하려면 반드시 국내에서 영업이 잘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해외 성분은 어디서 났냐면 국내에서 나는 겁니다. 국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해외 시장 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는 중요하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정부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쪽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쿠팡이 대만에 나갔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대만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여러분 로켓 배송, 로켓 직구,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우리 한국에 짓는 것처럼 그 통합 물류센터를 계속해서 정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만은 이제 우리 김범석 CEO의 부인이 대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친대만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대만은 시장이 작습니다. 한국 시장에 비해서 작습니다. 작은 대신에 대만에 있는 온라인은 지금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까지 성장률이 낮거든요. 우리가 뭐 한 30%면 그쪽은 한 10%, 뭐 10몇 %. 그래서 포텐셜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쿠팡에서 직구하면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나가죠.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수출 모델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쿠팡이 있고, 또 뭐 G마켓 글로벌도 있고 있지만은 거의 지금 쿠팡이 좀 독보적으로 온라인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올리브영. 제가 올리브영을 가져온 이유는 올리브영도 글로벌화에 굉장히 유의미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올리브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K-뷰티 브랜드, 인디 브랜드, PB 브랜드, 이런 상당히 브랜딩을 잘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CJ가. CJ가 올리브영이 유통이지만 브랜딩이나 마케팅의 강점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어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보면 세 가지 정도 차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MD가 한 200명 되는 올리브영의 MD는요, 이렇게 제품을 소싱한다기보다는 제품을 인큐베이팅 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품을 발굴해서 마케팅을 잘하고 브랜딩을 잘 붙여가지고 유통에 붙여서 판매를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캠페인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서 캠페인도 런칭하고 새로운 캠페인의 컨셉이나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그렇게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옴니 채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올리브영의 온오프라인, 특히 온라인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IT 투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림 서비스 같은 당일 배송 서비스도 하고, 또 올영 매장 같은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뭐 고객들이 편리하게 재고 관리도 하고, 픽업 주문 서비스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옴니 채널 쪽에서도 올리브영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디스커버리 쇼핑.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영 매장 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가거든요. 저는 주로 헤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주로 가는데, 근데 예, 오늘 신경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가는데 우리 젊은 이렇게 종업원들이 굉장히 편하게 해줘요. 편하게 해줘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는 와서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터치 안 하거든요. 편안해요. 그래서 앉아서 잘 상품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이제 디스커버리 쇼핑이죠. 굉장히 고객 체험을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고객 체험이 적정해야 되거든요. 과다하거나 과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적정이 뭔지, 그 다음에 고객의 유형별로, 연령별로 적정한 고객 경험을 준다. 그 다음에 체험형 매장.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저께 올리브영 그 성수점에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거의 뭐, 거기 보니까 지금 막 이벤트가 또 뭐 엄청 큰 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고 왔는데 이 고객 체험이 뭔지, 화장품을 그냥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화장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체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고객들이 뭘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죠. 고객과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체험과 구매를 결합한 이런 매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올리브영 앤 성수입니다. 그래서 성수점에 가보니까 굉장히 뭐 컨설팅, 뭐 큐레이션,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튜디오 이런 걸 통해서 좀 혁신적인 올리브영이 지향하는 바, 또 고객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성과가 어떠냐? 연 매출 100억 하는 그 브랜드들이 100개가 돌파된 게 작년에 100개가 돌파했습니다. 연 매출 100억짜리가 100개가 돌파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놀라시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예. 이거 대부분 다 올리브영이 키운 거예요. 올리브영이 인큐베이팅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매출은 작년에 거의 5조 가까이 됐습니다. 올해도 아까 제가 우리 CJ에 여쭤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 5조가 넘겠죠, 그죠? 굉장히 5조짜리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그 유통업체 중에 그리 많지 않거든요. 지금 뭐, 저 쿠팡은 저 멀리 가버렸고, 그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최근에 급성장하는 기업이죠. 다이소가 최근에 이 정도 합니다. 다이소가 매출을. 예.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글로벌. 여기에 외국인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죠. 올리브영에. 지금 이제 방한하는 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그죠? 올리브영 때문에 누가 제일 힘듭니까? 면세점이 힘들어요. 면세점이. 예, 면세점이 힘듭니다. 그 정도입니다.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고객 매출이 140% 증가했다. 전국에서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 고객이 훨씬 더 많아요. 내점 비중이. 예, 이렇게 되고 있고. 하여튼 전 세계의 이제 소비자들 중에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 피부도 외국 그 여성들이 피부 관리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한국 K-뷰티를 보면서 내가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보면서 한국 여성들 왜 이렇게 예쁘냐? 저 화장품 뭘 쓰냐? 궁금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입소문들이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올리브영이 미국 진출을 해야 됩니다. 미국 진출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올리브영은 뭐가 고민입니까? 제가 딱 보기에 올리브영도 영원하지 않아요. 국내에서 경쟁자들이 계속 오는 거죠. 여러분, 다이소에서 막 화장품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외 시장 진출했는데 미국을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을 원래 역직구로 올리브영 뭐 몰이 있겠죠. 역직구로 좀 팔고 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현지 법인 만들고 제가 알기로 매장도 내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이제 온라인 쪽도 강화하면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의 미국 사업이 잘 되면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글로벌이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인바운드가 있어요. 인바운드. 뭡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거죠. 근데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인바운드 와서 물건 사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 해외 나가서 입소문을 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문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마침 미국에 갔는데 매장도 있어. 또 미국에서 직접 주문하는 다이렉트 몰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공교롭게 아주 스마트하게 잘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외 쪽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진출했는데 일본은 아마 제가 알기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 쪽을 아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시간을. 자, 그래서 여기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쫙 있어요. 여러분, 이 기업들 특징이 뭐죠?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이 망한 걸 보면은 원인이 뭐냐 하면은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그죠? 고객 경험을 등한시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트렌드, 그 다음에 고객 경험, 디지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저희들이 유통기업들이 앞으로 전략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 정리한, 제가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은 가져왔습니다. 저 세 가지 트렌드를 볼 때 5가지 정도의 전략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고 옴니 채널을 꼭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고객 경험, 제품과 브랜드 경험을 극대화해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해야 된다. 세 번째가 글로벌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과 함께 신사업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거. 네 번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략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잘파 세대에 대한 대응인데 오늘은 3번만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다음에 불러주면 다 5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글로벌 쪽으로 가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글로벌 제2의 웨이브라는 거예요. 제2의 해외 진출입니다. 특히 롯데그룹이 아주 열심히 백화점까지 편의점. 그래서 롯데그룹과 편의점으로 나눠졌어요. 저는. 롯데의 세븐일레븐이 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롯데와 편의점이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외 시장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보면은 공동 진출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들어요. 해외 나갈 때. 그래서 우리 중소제조업하고 우리 유통하고 같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을 잘 짜서 가능한 많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유통 매장이 나갈 때 거기에 우리 프랜차이즈라든지 우리 이제 중소기업 이런 제품들 매장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공동으로 K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유통 제조가 같이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좋은 그 우리나라의 그 메이커들하고 해서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그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같이 나가면 좋겠고, 또 PB, 우리 편의점의 PB, 대형마트 PB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외 소비자들은 한국 브랜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PB에 대해서 반응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를 브랜딩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역직구. 그래서 이제 여러분 쿠팡이 지금 역직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쿠팡 이외에도 역직구 잘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카테고리별로 특화된 역직구 몰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보통 뭐 통번역, 뭐 통관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류는 여러분 계속 이제 온고잉 하고 있는데 한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통 쪽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느냐. 제가 몇 번 이벤트를 본 적은 있습니다. CJ E&M 같은 기업에서 현지에서 공연이나 또는 이제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그때 K 유통이 같이 낙수 효과를 보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걸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 플랫폼과 한류 콘텐츠 기업 간의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역직구한 거에 대해서 그 반품하는 경우에 이런 그 절차 개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중에 방한 관광객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 뭐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온라인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코리아 세일 페스트가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트가 매년 하는데 이때는 정말
외국인 대상 쇼핑 목적의 방한 관광을 지원해서 이때 인바운드가 많이 들어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리아 셀패스는 국내용이거든요. 그 별 의미가 없고 내수가 지금 뭐 줄어드는데 여기서 할인하면 저쪽에서 할인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벤트 하면 이쪽에서 이벤트 빠지는 거예요. 반드시 인바운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셀패스는 반드시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 대상의 어떤 할인 프로모션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K유통이라는 말을 오늘 하고 싶었어요. 오늘 결론이 K유통이에요. K유통. 글로벌인데 글로벌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은 한국 유통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K유통으로 브랜딩 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거 가보세요. 연말에 가보십시오. 아주 정말 쇼핑하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와 뭐 여러 가지 뭐 호텔,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뭐 쇼핑, 그다음에 관광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한마디로 연말에는 꼭 싱가포르 가서 내가 쇼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국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K유통. 그래서 제가 K유통의 핵심 가치는 빠른 배송, 첨단 기술, 고객 서비스, 그래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다. 제 마음대로 정해봤는데요. 하이테크, 하이터치. 우리는 하이텍은 분명하거든요. 하이터치는 뭐죠? 우리 한국의 그 인간적인 어떤 정, 끈끈한 정, 또 이렇게 친밀한 그런 사교 능력, 이 결합하면은 K유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해외에 우리가 제가 기업들을 인터뷰를 많이 해보니까 유통기업들은 해외에 나가서 파트너 잡는 게 힘들더라고요. 협력사들 쫙 모아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더 많이 정보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신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은 신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떤 신사업이 있냐? 제가 볼 때 이제 초개인화, 그 다음에 뭐 버추얼 쇼핑, 자동 리워드 시스템, 리테일 미디어, 다이내믹 프라이싱, AI 수요 제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역량이 부족하면은 꼭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유통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계속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리테일을 앞으로는 서비스로 보자. 리테일은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제품 판매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리테일은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유통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유통이 돼야만 성산이 있다. 이거를 해외 쪽에 가면 사실 한국 유통에 대한 이미지도 아직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경험해 본 고객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예, 이걸 들고 나가면 대단한 거죠. 왜? 쿠팡이 대만 가서 서비스 하니까 놀란 겁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와? 놀란 거죠, 예. 쿠팡이 지금 일본도 나가지 않습니까? 일본도 나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큼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통을 서비스 사업으로 좀 확대 발전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유통산업이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글로벌 필수입니다. 글로벌 필수고 우리가 글로벌을 가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업들끼리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리고 우리 유통 제조까지 좀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